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03년도 7번 문제 자료의 후반부 한자를 볼 건데요. 앞에서 한 부분을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작은 글씨들이 요 앞편에서 한번 한 거고요. 이제 자, 보이는 한자들은 요 정도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한자 자체가 혹시 어렵게 보이는 게 있나요? 보통 이 한자 사료를 보실 때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찰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찰은 우리가 보통 현대 용어에서도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마찰을 일으킨다 할 때 그 찰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를 두 개를 비벼서 깎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찰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지르는 것, 네, 문지르는 것을 찰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찰자가 일단은 보통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전은, 네, 요 앞편 사료에서 봤었죠. 여기 상전이 있고, 네, 된 거죠. 그래서 상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상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 즉 바늘이라고 하는 것을 모자전에서 팔았는데 앞부분에서 본 것이 상전인들이 몰래 침자 일종을 몰래 팔고 있었다. 요걸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봤느냐 하면 투절, 시안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었죠. 그래서 그 시안을 훔쳐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자료예요. 자, 그러면 상전인들이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자, 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자가 뭔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은 관자의 관자. 자, 이거는 사실 경상도 억양으로 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관자라고 하는 물품에서 글자 중에 지금 관자가 있는데 그 글자 관 있잖아요. 이 글자 이런 뜻입니다. 관자라고 하는 물품에서 관이라고 하는 글자, 관자.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뒤를 보면 문장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글자가 모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록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록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면 이게 한자는 다르지만 그냥 모창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덮어 씌우다 아니면 무릅쓰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하고 사실은 네, 비슷한 글자죠. 요 왼쪽에 있는 부수만 제외하면 비슷한 글자가 되는데 그래서 무릅쓰다 덮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모록하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기록하는 거짓된 기록을 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록이라는 뜻을 알면 그냥 이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모록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가짜로 기록을 했다. 이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하면 거전이 나왔습니다. 거전은 이 앞에 한번 했었죠. 다시 한번 더 저 위에서 확인을 한다면 자, 이 거전이 있었고 거전은 실제 시험에서는 모자전임을 알려주었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런 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 안 남아 있으면 한자 해석이 괜히 어렵게 느껴지죠. 자, 다시요. 거전의 물화. 자, 거전의 물화 중에서 중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바늘이 나오죠. 그래서 침자의 침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했다? 문떼어서 바꿔치기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위에 줄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칼로서 문질렀다. 어떻게 문질렀을까요? 상전, 이 파는 상품, 물화 중에서 관자가 있는데 이 관자의
관이라고 하는 글자를 문질렀고요. 그것을 문질러서 어땠다는 겁니까? 관자를 깎아냈겠죠? 거기에다가 덮어서 기록했다. 모록.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기록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로 기록을 했죠?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거전. 이 판은 무라 중에서 무엇? 바늘. 바늘에 침자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관자가 졸지에 뭐가 된 겁니까? 침자가 된 거죠. 이 문장 이해되시죠? 자, 관자가 그래서 뭐가 되었다? 침자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둑질해서 판 거죠. 이거는 원래 자기네들이 팔면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시전상인과 난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하더라도요, 약간의 법적인 제한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가게다라고 어떤 신고를 하고서 옷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술을 팔면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에는요, 시전상인하면은 우리 전에서는 무엇을 판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품을 파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 유기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전을 포함한 여러 시전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전 상인들은 물품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 외에는 다른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는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거짓으로 뭔가 작물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일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조선 후기에 돈이 되는 물건을 시전 상인이 거짓으로 팔 뿐만 아니라 이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난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전 상인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라면 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보고 있는 이 사료는 같은 시전 상인이면서도 바늘을 팔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상인이 있고 팔 수 없는 상인이 있는데 그 팔 수 없는 상인들조차도 바늘을 파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난전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된 거죠? 자, 그래서 가짜로 새겨서 결국은 바늘을 팔았고 마지막에 네 글자는 이 일이 마침내 사경 발각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면서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칼로 상전 물화 중에서 관자의 글자 관을 지우고요. 모록 가짜로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다고요? 거전 물화 중에 침자 바늘에 글자 침자를 모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침내 발각되었습니다. 자, 이런 해석입니다. 됐죠? 자, 이어서 다른 한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한자가요. 이제 또 상전이 보이죠? 이제 계속 나오는 글자는 그냥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상전. 그래서 상전이니 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한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각이라고 하는
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은 독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용어로 치면은 도거리라는 개념인데요. 독점, 판매하는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허생전을 읽어봐도 이 용어는 나옵니다. 그래서 도거리하다. 자, 도거리하다. 도자가 조금 이상하지만, 자, 도거리하다. 이것을 독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한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 독점하다. 그 당시 용어로 얘기한다면 도거리. 자,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각리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이익을 독점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원래 침, 그죠?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전에서 팔게 되어 있었는데 상전이 그걸 몰래 지금 장부까지 위조해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죠. 근데 그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상전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독점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죠, 지금. 끈질깁니다. 그만큼 지금 바늘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쌓을 누자죠. 여러 번 소송할 소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한번 했지만 이 본서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평시서였습니다. 그래서 평시서에 여러 번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안의 죄를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현재 뭐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셔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은 일종의 이것도 또 뭐라고 할까요? 좀 법률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꼭 재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문맥상 그냥 뭡니까? 반대의 안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원래 모자전에서 팔았던 것을 상전에서 몰래 팔았잖아요. 그것까지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네들이 바늘을 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지제. 그래서 반환지제라고 하면은, 네, 처음에 결론이 났던 것에서 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재심을 했다라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전체 글의 흐름에서 반대의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즉, 칭했다, 난전, 이제 난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난전이라 칭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난전이죠. 여기에서 자기네들은 누굽니까? 상전. 자기네들은 원래 바늘을 팔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바늘을 팔 수 있는 상점이다라고 지금 결국은 승소해서 이겼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상전인들이 도리어 정말 중요합니다. 독점적으로 이익을 차지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본서, 평시서에 소를 올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환지제를 가졌다. 반환지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네들이 침자를, 즉 바늘을 팔 수 있다라는 결론을 평시서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반환지제를 있게 했다. 승소했습니다. 결국은. 네, 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상전인들은요, 곧 모자전을 난전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모자전이 되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전인이 모자전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난전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봤는데요. 자, 난전은 불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자전이 굉장히 휘둘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무려, 자, 이건 오늘날 씁니다. 그죠? 무려 400원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무려죠. 려자는 생각할 려자입니다. 굳이 직역을 하자면 생각 없이 이렇게 되는데요. 약간 뭐 생각 없이 하고는 느낌이 조금 틀리죠. 자, 무려 4, 500인이, 4, 500인이요. 자, 지자, 가질 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몽둥이, 목추 이렇게 되는데요. 네, 나무 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둥이 추자니까. 그래서 나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조금 편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게 눌이라고 도금을 하거나 눌, 그 다음에 납이라고 도금을 하는데요. 참 이게 뜻이 재밌단 말이에요. 왜 재밌느냐 하면 눌은 말을 잘 못하는 거, 말을 더듬거리는 걸 뜻하고요. 납이라고 하는 것은 고함을 치는 걸 얘기해요. 전혀 느낌상 상반되는 의미가 이 한자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는 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을 더듬고 고함을 친다. 고함질을 함자단 말이에요. 보면 말을 더듬으면서 고함 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떠들고 고함 친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도금이 납함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뭐 도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눌함으로 도금을 하든 납함으로 도금을 하든 과음을 지르면서라고 해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돌입했다 라고 하면 끝나죠. 돌자는 뭐 갑자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역시 돌입했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음 지르면서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하고, 이것도 오늘날 쓰는 용어죠. 뭐뭐를 따지지 않고, 이게 물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노소를 따지지 않고 마지막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견자 또는 현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첩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첩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문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난타입니다. 난타. 자, 난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펴는 걸 난타라고도 하고, 이걸 뭐 일종의 연극,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난타 공연도 있죠. 그 난타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볼견자의 문득 첩자인데요. 문득 갑자기 난타가 나타났다. 자, 이 정도가 직역일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첩입니다. 이거는 굳이 해석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타. 요것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문장이 한 4, 500명이 몽둥이 들고 들어오면서 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어른 할 것 없이 두들겨 팼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어느 상인과 어느 상인의 싸움입니까? 모자전과 상전의 싸움이고요. 원래 바늘을 팔 수 있는 상점은 모자전이었는데 문서를 잘 위조하고 그 다음에 평시에서 가는과 손을 잡고 그래서 끝끝내 상전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모자전을 그런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는 난전으로 몰아붙이는 상황. 그러면서 끝끝내 몽둥이 찜질까지 하는 아주 못된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4, 500인이 목추, 몽둥이를 가지고요. 납함, 과음을 지르면서 돌입했다. 노소, 어른 물론 할 것 없이 난타, 몽둥이로 때렸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3년도 7번에 출제되었었던 사료였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2003년도 7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바너를 중심으로 해서 두 상인 모자전과 상전의 싸움을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난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 사료가 활용이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시설을 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한번 또 이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시전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시전 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전기에는 일정 정도 힘을 발휘할지 모르나 경제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키고 제한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난전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정조 때 잘 알려져 있는 신해통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신해통공과도 관련되었었던, 그래서 신해통공을 물었던 문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해통공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조라는 인물은 정말 뭐 어느 누구도 별로 싫어하는 인물은 없죠. 그 정도로 정조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뛰어났었던 왕이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참 잘 짚어냈던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런 정조에 대한 경제 문제로서 신해통공 충분히 한번 연결해서 고민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자 사료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사료로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